자, 10월 4일 금요일 런치박스 시작합니다. 오늘 또 금요일인데 퐁당퐁당 쉬니까 좋은 것 같기도 하고 안 좋은 것 같기도 하고 결국 금요일 그리고 토요일, 일요일 이렇게 쉬게 됩니다. 시장은 별로 그렇게 좋지는 않고요. 하지만 시장이 좋든 안 좋든 우리 런치박스는 항상 유쾌하고 재미있는 내용으로 또 1시간 반 알차게 또 준비를 했습니다. 오늘 런치 토크에서는 어떤 이야기 할까요? 오늘 런치 토크 너무 재미있는 이야기가 준비되어 있죠. 네. 제로당 관련해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떡볶이까지 이제 제로로 나왔대요. 떡볶이 네. 제로, 그럼 떡이 없나요? 아니죠. 그건 떡은 고추장이 있어야죠. 고추장 제로? 그 고추장에 대체당이 들어가는 거예요. 아. 설탕이 이제 무제로로 들어가는 거죠. 이런 식으로 좀 제로가 정말 혁신이다라는 생각도 들고 뭔가 제로 콜라 또는 제로 음료수가 나왔다고 하면 관심 없어도 한 번씩 사게 되는데 본대는 제로라고 하는 주제로 관련된 이야기 다뤄보겠습니다. 요즘 제로가 하도 열풍이어가지고 이 제로가 얼마나 산업적으로 많이 커져 있는지 그리고 앞으로도 이 제로 열풍이 계속될지에 대한 부분 런치 토크에서 한번 풀어보도록 하고요. 불만 나는 리포트에서는 오늘 세 종목 가져왔네요. 어떤 겁니까? 오늘 삼성 바이오로직스 실적 전망과 함께 투자 포인트 짚어보는 시간 가져볼 거고요. 그리고 풍력의 대장주라고도 볼 수 있죠. CS 윈드 소식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ESS에서의 원래 공기로 이제 냉각 시스템을 했었는데 물로 이제 열 처리를 할 수 있다라는 수냉각 시스템까지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한중엔 CS 소식까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또 우시 관련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오면서 삼성바이오로직스는 또 떨어지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떨어지고 오르고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상황인데 삼성바이오로직스 어떻게 되는지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막힌 투자한끼에서는요. 유가 관련된 종목들 오늘 테마주로 장 초반에는 이 유가 관련된 흥두석유를 비롯해서 여러 가지 테마주들이 크게 또 오르는 모습이었으니까요. 유가 관련된 부분 우리가 투자 포인트로 어떤 부분을 짚어봐야 될지 그리고 오늘 코스닥 시장을 또 주도하고 있는 제약바이오 업종 또 다음 주에는 밀라노에서 세계 제약바이오 박람회 이런 게 또 열린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약바이오 관련된 이야기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채팅창에서 날목토님께서 아까 제로 떡볶이 얘기하니까 떡 자체가 혈당 박살내는 건데 고추장 제로면 뭐하노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죄책감을 좀 덜어낼 수 있죠. 맞습니다. 다 이 경제도 그렇고요. 다 심리예요. 심리에서 시작되는 겁니다. 자, 간보로님이 런치 토크 들어가자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 한번 런치 토크 힘차게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런치 토크 주제는요. 돈 되는 제로입니다. 제로. 그러니까 전반적으로는 이제 설탕이 제로다. 이런 부분에서 제로를 많이 붙여서 판매하고 있는데요. 마케팅적으로도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두 분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봐야 될 텐데요. 경제 유튜버 돈쌤 정현두님 나오셨고요. YMG 글로벌의 박종훈 팀장님 나와 계십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기사가 나온 게 보니까 그걸 누가 마셔 놀림받던 음료의 반전 4명 중 1명은 제로 주세요 하고 있다. 국내 탄산음료 시장 중에서 제로 비중이 25%까지 올라왔다고 합니다. 실제로 제로 하면은 대표적으로 콜라. 콜라 하면은 또 워렌 버핏 그렇죠.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워렌 버핏이 근데 제로 버핏은 제로 안 마시잖아요. 제로 안 마시죠. 멍거가 제로를 마시죠. 멍거가 제로 마셔요? 예, 예. 오. 그 포트폴리오를 이제 잘 짜서 마시죠. 제로가 유행인 만큼 네. 우리도 출연료 제로 이런 거 가야 되지 않아요? 어때요? 그럼 일단 먼저 시작 한번 해보시고 제가요? 예, 반응 보고 제가 결정하도록 저는 콜라도 제로 안 마셔요. 알겠습니다. 자, 일단은 제로가 열풍이라고 하는데 콜라 먼저 이야기를 하자면 네. 콜라 하면은 또 워렌 버핏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죠. 워렌 버핏이 지금 이 제로 시장 어떻게 보고 있는지도 좀 궁금하기도 하고. 그 좋게 보는 걸 그냥 늘 마시잖아요. 그 콜라라고 하면 이제 좀 안 좋은 음식인데 꼭 반박하면은 나오는 게 이제 워렌 버핏이잖아요. 네. 예, 워렌 버핏은 실제로 그냥 코카콜라 주주를 넘어서 정말 자기가 좋아해서 사는 것 같은 그런 분입니다. 늘 마시고 있고요. 그리고 버핏의 또 습관이 콜라만 마시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같으면 이제 아침에 일어났을 때 코스피가 상승 출발하면 좀 이제 세트 메뉴 마시고 먹고 하락이다. 이러면 이제 맥모니 같이 싼 거 먹고 이런 식으로 하고 계신데 콜라는 늘 드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같은 근데 펩시도 사실
월봉 보면 뭐 아주 그냥 괜찮아요? 마셔도 혈당 스파이크처럼 주가가 올라가고 있습니다. 네, 장기 차트긴 하지만 이게 사람이면 바로 당뇨 제2형 당뇨로 갔겠지만 주주였으면은 굉장히 행복한 그런 시간을 보내지 않았을까. 워렌 버핏과 코카콜라 네. 100년. 근데 이 워렌 버핏 보면 제가 뭐 이것도 여담이지만 제가 항상 햄버거를 굉장히 많이 먹거든요. 맥도날드를 많이 먹어요. 맞아요, 맞아요. 근데 이제 주변에서 야, 너 그런 거 먹고 건강이 그게 괜찮겠냐 이러는데 워렌 버핏 보면 매일 햄버거 먹고 매일 콜라 매일 먹는 먹는데. 정도가 아니라 네. 우리 감자튀김을 먹잖아요. 음. 햄버거 사실은 좋은 음식인데 감자튀김하고 콜라 때문에 조금 안 좋은 거거든요. 네. 근데 감자튀김에다가 우리 그냥 먹잖아요. 케첩을 찍어 먹든지. 네. 버핏은 그냥 거기다가 소금을 이렇게 쳐가지고 이야. 그냥 이제 그 눈보라가 칠 정도로 이렇게. 오. 그러니까 몸에 안 좋다는 건 다 하고 계신데 그렇죠. 아주 정정하시죠. 이제 곧 그렇죠. 100살 아니시겠습니까? 어. 예, 그런 거 보면 진짜 건강이야말로 좀 복불복이 아닌가. 그렇죠. 하는 팔자 생각은- 타고 나는 거예요. 네, 그 확률 게임이라고 하는 거니까.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워렌 버핏은 안 먹지만 시장 전반적으로 산업적으로 봤을 때는 설탕의 대체품, 그러니까 네. 제로 슈가이지만 단맛을 내는 이런 거에 대한 열풍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설탕 대체품 시장은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네, 제가 뭐 사실 그 제로라고 하게 되면은 많은 분들께서 이제 작년이죠. 작년부터 아마 많은 큰 이슈가 됐었던 것 같은데 이게 정말 안전하냐 아니냐 그런 이제 정말 설전이 많이 오고 하고 있잖아요. 맞아요. 물론 지금도 사실 연구 중이긴 합니다. 예, 아직도 연구 중이라는 그런 명목 하에 많은 발언을 조금 좀 아끼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개인적으로 좀 하고 있는데 일단 설탕 대체품 시장에 대한 개요를 제가 잠깐 적었습니다. 왜 사람들이 좀 관심이 있었는가? 자, 보게 되면 당연히 이제 당뇨와 비만으로 인한 질병이 최근에 들어서 좀 기하급수적으로 많이 늘고 있다. 자, 이러한 이야기들이 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비만 치료제의 열풍 또한 여기에 또 가세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 이러다 보니까 건강에 대한 인식이 완전히 좀 바뀌고 있는 상황. 그리고 식단이 많이 변화가 있잖아요. 뭐 다이어트 이전에 저희가 런치박스를 통해서 또 다이어트에 대해서 많이 얘기를 했었던 적이 맞습니다. 있는데 정말 많은 다이어트, 뭐 간헐적 단식부터 해서 많은 식단 변화가 있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 대한 이제 건강에 대한 인식 또 관심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고 하지만 여전히 지금 인공 감미료에 대해서 FDA랑 지금 EFSA, 그러니까 유럽 식품 안정청이에요. 이런 여러 가지 엄격한 테스트 또는 규제 때문에 뭐 정말 기하급수적으로 식품이 막 늘어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자, 이러한 이야기도 있고 그리고 천연 감미료 같은 경우에는 가격 변동이 너무 심하다 보니까 최근에 원자재 가격이 많이 이제 급등하다 보면은 많은 이제 이 관련된 이 기업들이 그대로 천연 감미료 쓰기 힘드니까 이제 인공 감미료를 쓰게 됐고 인공 감미료가 들어가는 부분이 뭐 암을 유발한다 아니면 뭐 심장병을 유발한다 여러 이러한 이야기가 작년부터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는 거거든요. 그만큼 지금 시장에 큰 관심이 있다 보니까 설탕 대체품 시장 자체는 앞으로 지속적으로 연평균 성장률로 봤을 때는 4~5% 정도로 지속적으로 올라갈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그게 한 2030년까지 본다고 합니다. 근데 2030년까지 FDA에서는 이걸 우리가 연구를 해야 된다. 그러니까 지금 많은 이제 우리 지금 뭐 예를 들어서 실험이 좀 이루어지는 것도 있고 뭐 쥐를 가지고 실험하기도 했지만 그렇죠. 사람이 이걸 먹고 나서 한 장기간 한 10년 동안에 어느 정도의 변화가 있었는가. 지금 우리가 알기에는 너무 좀 짧은 시간이라는 거예요. 물론 이 지금 아스파탐 같은 이러한 물질 같은 경우는 한참 전에 나오긴 했지만 이게 식품과 같이 우리가 많은 광범위하게 쓰이는 요 부분을 봤을 때는 우리가 조금은 좀 지켜봐야 되지 않나. 자, 이런 의견들이 지금 있다. 이렇게 뭐 먼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설탕의 이제 대체 감미료 이런 부분에서 어떤 부작용이 있느냐라는 게 이제 의학자들 사이에서 여러 가지 논란들이 있는데 아직까지는 핵심적인 뭐 이렇다 할 부작용은 아직까지 나오지 않고 크리티컬한 있습니다. 그런 영향은 네. 없는 것으로 네. 나타나고 있습니다. 일단 저만 해도 이게 파리치 시작한 게 사실 요즘 젊은 친구들이 좀 많이 하는 건데 굉장히 제가 콜라하고 네. 감자튀김 때문에 이게 시드머니를 마련한 거죠 청소년 때. 네. 예, 그것 때문에 이제 복리로 찌다 보니까 오. 이제 여기까지 오게 된 것인데. 아이고. 예, 그래서 제가 탄산을 한동안 아예 먹지 않았었습니다. 근데 지금 제로가 나오면서 이제 제 몸을 가지고 임상 실험 결과 상관없다 하는 얼마나 상관없다는 게 찌지 않는다. 찌지 않는다. 네, 더 살은 이상. 물론 그걸 마신다고 빠진다고 생각하는 건 말이 안 되는 거고요. 오리지널을 먹었을 때보다는 찌지 않는다라는 거고 이건 뭐 제 내피셜이 아니라 사실 의심이 많잖아요. 지금도 정말 제로일까라고 하는데 사실 제로라고 표시할 수 있는 그 법적 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요? 예, 100g당 얼마 이하면
그 제로라고 표시할 수 있는데 그걸 넘어가게 됐다면 그건 사실 사기가 되니까 이제 걸리게 될 것인데 칼로리 자체는 실제 제로가 맞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종이가 에너지는 있잖아요. 태우면 불이 잘 타지만 네. 근데 우리는 인간은 종이를 먹고 살 수가 없죠. 그렇죠. 소화가 흡수가 안 되니까. 네. 그러니까 제로가 제로 칼로리가 되는 근본 원인은 인간은 그 소화할 수가 없어요. 네. 그래서 많이 먹으면 속이 안 좋아지는 건 있습니다. 아, 제로를 많이 먹으면 그게 소화가 안 돼서 그렇죠. 속이 안 그래서 좋아질 보통 수 이제 있다. 500ml짜리 1리터 정도 되는 걸 한 6병 이상 마시면 굉장히 좀 힘들 수 있다. 근데 그만큼을 마셔요. 물을 네, 그렇게 물도 마셔도 소화 안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뭐 그냥 괜찮다는 얘기죠. 괜찮다는 근데 얘기입니다. 문제는 이제 이거에 대해서 의심이 많다 보니까 그리고 너무 믿다 보니 그 좀 전에 나왔던 화면처럼 그냥 이걸 먹으면 빠진다고 생각하고 다른 걸 다 먹으면서 이걸 먹으니까 왜 살이 안 빠지느냐 생각을 하는데 댓글이 웃기네요. 예, 댓글. 예, 코끼리도 채식을 합니다. 물론 뭐 이거 무슨 내용이에요? 왜 살이 찔까요? 제로를 많이 먹는데. 네, 제로를 먹는데 같이 이제 고구마나 바나나를 4개씩 먹다 보니까 이제 살이 빠지지 않고 있다. 벌크업 중이신가 보네요. 그러니까 이분은 사실 제로는 더 찌는 거를 막는 거지 빼주는 게 아닙니다. 그렇죠. 마이너스가 아니잖아요. 예. 제로인데. 그러니까 오리지널을 마셨을 때 대비해서 이제 그거보다 좋은 것이지 그것 때문에 살이 빠진다고 생각하는 건 이제 큰 오해라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그 제로 칼로리 그 자체는 그 문제가 없는데 네. 문제는 이제 이게 몸에 해로울 수도 있겠다는 거잖아요. 근데 현재까지는 뭐 이렇다 할 거. 그리고 그 실제 제로 음료를 물처럼 마신 오랜 사람들의 말에 의하면 다른 게 문제가 아니라 오히려 이빨이 위험할 수 있겠다. 탄산을 워낙 많이 마시니까 맞네요. 예, 이빨이 좀 안 좋아질 수 있으니까 이제 마시는 방법을 이제 좀 안전하게 입에 머금지 않고 넘기는 게 좋을 것 같다.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오는 거 보니까 뭐 크게 위험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일단은 제로 슈거 이런 것들이 살은 안 찐다. 네. 그렇다고 막 다른 거를 많이 먹거나 뭐 많이 섭취하거나 이러면은 다른 영향이 좀 있을 수는 있다. 근데 주로 콜라 말씀해 주셨는데 요즘 워낙 제로 열풍이라 시장에는 콜라 말고도 이런 무설탕 제품들이 네. 꽤 많이 나오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떤 제품들이 주로 나와 있나요? 네, 저도 사실 오늘 자료를 준비하면서 이렇게나 많았어? 저도 깜짝 네. 놀랐습니다, 정말. 왜냐하면 저는 뭐 지난번에 이제 명현커님이 말씀해 준 것처럼 이제 술을 좋아하니까 네. 뭐 사실 이제 제로 이제 술에 관련돼서 아마 다들 이제 아실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 외에 이제 음료, 소다, 탄산 음료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뭐 다 아실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아이스크림도 지금 뭐 제로 슈거. 맞아요. 아이스크림이 제로 슈거예요. 과자도 안에 뭐 진짜 제로, 뭐 칼로리가 제로고 뭐 여러 가지 정말 이게 가능한가? 이게 맛 구현이 되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정말 다양한 물건들이 있는 상황이고 뭐 현미부터 해서 뭐 정말 뭐 제로 전부 다 제로입니다 최근에. 예, 근데 이런 부분이 지금 사람들이 건강에 대한 인식 자체가 워낙 관심이 많은 상황이고 이러다 네. 보니까 일단 매출이 괜찮은 거예요. 매출이 괜찮은 상황이고 특히나 제가 뭐 가져오면서 다들 익숙한 이러한 뭐 제로 관련된 제로 슈거에 관련된 이런 물건들도 좀 있지만 정말 저 아이스크림이 저는 먹고 싶었습니다. 한번 먹어보고 싶다. 전 먹어봤어요. 어때요? 진짜 똑같아요. 너무 완전히? 맛있어요. 네. 그래요? 완전 맛있어요. 그리고 입안에 그 끈끈함이 좀 적어서 저는 더 찾게 되더라고요. 제로가 약간, 네네. 네. 일반적인 설탕 가득한 음식 먹으면 입안이 조금 찝찝해지잖아요. 예. 그 그런 맛을 게 먹는 없어요. 건데. 가벼워요. 그리고 입에서 제로가 막 좋은 게 계속 돌고 이게 쏟으면 찐득찐득해지잖아요. 그 찐득찐득한 네. 맛에 먹는 건데. 근데 제로는 그러지 않아요. 맞아요, 맞아요. 개미가 꼬이지 않습니다. 오? 예, 진짜요? 예, 그건 몰랐네. 그래서 제로를 알아보는 방법이 가끔 가다가 저만 해도 이제 햄버거 집에 갔을 때 제로를 주문했는데 네. 사람 실수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이게 의심될 때가 있어요. 그렇죠. 그럴 때는 살짝 찍어가지고 테이블에 묻혀보면 이게 됩니다. 이렇게. 그래서 쫀득쫀득하다 이러면 오리지널이고 빨리 바꿔달라. 아이고 테이블 갈 때는 닦고 가시죠. 네, 뭐 당연하죠. 갈 때는 못 네, 드셔요. 그 접시 같은 거 주잖아요. 거기다가 이제 해보면 저는 임상 실험도 해보고 그게 저 사람이 왜냐면 실수했을까봐. 상상이 돼 지금 옆에서 이렇게 손가락으로 이렇게. 끈적끈적한지 만지고 있는 게. 선생님 또 앞에서는 말을 못 하시니까 감사합니다 뒤에 가서 찍어가지고 근데 이렇게 테이블에 표시가 안 돼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 제로라고 안 써놓는 경우가 있고. 안 써놓는 경우 많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가끔 마실 때 의심이 되는데 이제는 나름 해서 이제 블라인드 테스트 결과 이제 마셔보면 알죠. 그렇죠. 마셔보면 개미가 더 아는데 정확해요. 근데 좀 애매할 때가 있습니다. 애매할 때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한번 찍어보면 좋고 그리고 이제 뭐 제로도 있지만 아이스크림 같은 경우 저당 같은 경우도 굉장히 많이 나오고요.
그리고 이제 당뇨 환자들도 이제 몽쉘 같은 걸 먹을 수 있게 됐다. 이제 그런 거는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그 생활의 질을 높일 수 있는. 맞아요. 그리고 사실 지금 제로라는 게 최근에 유행해가지고 이게 처음 나온 거라서 위험할 거야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제로는 인공감미료 예전부터 있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렇게 안 됐던 이유가 맛을 그렇게 내는 방법을 몰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로 그 기술 자체는 있었는데 제로 콜라가 예전에는 뭐 다이어트 콜라는 정말 맛이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열량도 작지만 맛도 작다. 이렇게 해가지고 그럴 바에 마시지 않겠다 이렇게 됐는데 이제는 뭐 식혜나 아이스크림이나 이런 것들이 오리지널하고 거의 차이가 없습니다. 맞아요. 예, 그 기술, 그 레시피가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인공감미료가 완전히 새롭게 나온 건 아닙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조금 소비는 좀 늘어난 게 있겠죠. 그러니까 제로 슈가, 제로 칼로리, 뭐 알코올도 뭐 제로 알코올에서 무알콜 맥주 막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 그것도 많이 팔리고 실제로 우리나라에서 유행하는 게 전 세계적으로도 거의 탑 순위라고 합니다. 국가별 탄산 음료 중에 제로 제품 비율을 보니까 한국이 29%로 미국보다 조금 더 높은 그런 와. 통계가 나타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미국보다 사실상 비만은 미국이 더 높은데 약간 제로 슈가, 제로 칼로리 이런 것들에 한국이 더 관심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29%, 일본, 중국 전 세계 기준보다 훨씬 높습니다. 국내 제로 탄산음료 판매액 추이도요. 2019년부터 2023년까지 지금 얼마입니까? 6배가 늘어서 1조 3천억에 육박한 작년이니까 사실 이 상승 각도로 생각하면은 2024년 올해는 더 늘었겠죠. 1조 5천억 넘게 됐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MG 기준으로 봤을 때 이게 사실 이 제로를 많이 소비하는 것도 젊은 층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는데 네. 젊은 사람들이 이렇게 제로를 찾는 그런 개인적인 경험의 이유는 뭡니까? 약간 외모하고도 관련이 될 것 같아요. 뷰티? 네. 왜냐하면 그때도 저희가 한번 다뤘었지만 외모도 하나의 스펙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았잖아요. 많아서. 그만큼 좀 자기 관리를 신경 쓰다 보니까 같은 제품을 먹더라도 제로가 있으면 좀 그쪽으로 손이 더 많이 가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MZ뿐만 아니라 저희 같은 50 세대들도 이제 몸이 이제 알아. 건강. 그러니까 몸이 알아. 이제는 이제 그 당뇨가 올 친구들은 와 있고 이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좀 늙어가고 있잖아요. 그쵸. 전반적으로 그러다 보니 이제 그 특히 우리나라는 밥 같은 거를 많이 먹으니까 이제 탄수화물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관심이 갑자기 좀 높아져서 혈당이 높죠. 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요즘 이 혈당 스파이크랑 싸우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네. 그러니까 저도 그런데 이게 주가 빼고는 다른 거는 다 이제 스파이크를 일으키는 게 좋지 않으니까 이제 그런 것들 관심을 가지게 된 것 같아요. 그리고 일단은 나이가 들어가는 게 노령화가 되는 게 하나의 큰 원인이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박종훈 팀장님한테 네. 마케팅 측면에서 요거를 바라보자면 기업들이 제로라는 게 불티나게 팔리니까 여러 가지 제로들이 나오는 거잖아요. 앞으로 마케팅 측면에서도 이렇게 제로를 강조한 제품들이 계속 나온다고 봐야 됩니까? 뭐 사실 그 부분도 좀 저는 개인적으로 좀 조심스러운데 네. 물론 지금 여러 가지 부작용을 봤을 때 우리가 사람이 하루에 앞서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정 6리터 이상 마셔야 뭔가 문제가 생기는 그런 상황인데 물도 6리터를 못 마시는데 우리가 뭐 일상생활 하시는 분들이 정말 그만큼 섭취를 하실까라고 봤을 때 일단 건강에 있어서는 여러 가지 뭐 의견들이 좀 다양하기 때문에 정말 마케팅 부분에서 이게 향후 어느 정도 안정화가 되기 시작하면 정말 엄청난 또 시장 점유율을 또 가져갈 것으로 좀 보여집니다. 하지만 제가 오늘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많은 국제기구 사이에서 이 제로 음료 또는 제로와 관련된 이야기, 의견들이 다소 차이가 조금 있어요. 그냥 다소 차이가 있다는 것은 아직도 다 각자 여러 가지 어떤 실험을 하면서 여러 가지 보고서를 받고 이러한 과정 속에 있지 않나라고 생각이 드는데 일단 설탕 대체품에 대한 상반된 의견이 조금 있습니다. 이게 네. WHO 같은 경우에서는 뭐 앞서서 저희가 다 설명을 드렸었지만 뭐 2형 당뇨병 또는 심혈관 질환, 사망 위험들을 증가시킬 수 있다고 이렇게 경고를 했어요. 2023년에. 네. 자, 그리고 뭐 예를 들면은 체중 감량이나 체지방 감소가 장기적인 효과가 없다. 이렇게 WHO에서는 그렇게 얘기를 했고요. 또 오히려 만성질환 위험을 높일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사실 쥐를 가지고 실험을 했는데요. 20mg을 넣으니까 암이 발생을 했다는 거예요. 쥐가. 근데 사람이 하루 이제 섭취 권장량 자체가 50mg 정도가 됩니다. 50에서 60인데 그러면 이제 하루도 섭취할 그 권장량보다도
낮은 그런 수치를 쥐에게 물론 이제 쥐가 작으니까요. 예, 뭐 쥐한테는 아주 큰 어떤 용량이 될 수 있는데 네.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부분에 여러 가지 뭐 보고서 자료 때문에 이렇게 좀 나오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하지만 우리나라의 식약처에서는 조금 상반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국제기구 및 각국 규제기관에서 안정성을 인정받았다. 자 이렇게 좀 강조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지금 사실 감미료 이런 인공 감미료와 당뇨병과의 명확한 연관성이 지금 입증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자 이렇게 되다 보니까 약간의 뭐 상반된 의견이 있고 또 재미난 게 뭐냐면 WHO와 FDA가 또 다른 의견을 갖고 있습니다. 예, FDA도 마찬가지로 아직은 우리가 좀 더 지켜봐야 될 여지가 있다. 이걸 가지고 우리가 건강에 나쁘다 이렇게 얘기하기는 힘들다. 이러한 이야기들이 지금 2024년 상반기까지 해도 지속적으로 나왔기 때문에 이 부분은 뭐 우리가 좀 더 지켜봐야 될 것으로 보여지는데 아직까지는 그렇게 건강에 엄청난 뭐 해를 끼치는 그러한 뭐 어떤 뭐 경고는 아직 없다. 위험은 없다. 자, 이런 것들이 지금 뭐 대중적으로 많은 의견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제로 콜라를 사서 먹다가 이제 아예 정기 배송으로 바꾸게 된 계기가 있었는데요. 일단은 그래도 정기 배송을 해야 조금 더 싸지니까 그렇죠. 어차피 마실 거 그죠. 구독, 네. 구독. 말 그대로 제로 구독을 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나라에서 뭐 FTA도 있고 다 있지만 제가 신뢰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KBS의 이제 생로병사의 비밀인데 생로병사. 거기서 한 번은 다룰 것이다라고 했는데 결국 다룬 적이 있습니다. 오. 다뤘는데요. 제가 그걸 몇 번 돌려봤는데 생로병사에서 이 정도 톤이면 아무 상관없다는 거예요. 무해하다. 네. 보통은 이제 뭘 먹었는데 건강에 자신이 있던 어느 씨가 어느 갑자기 쓰러지고 뭐 레파토리가 정해져 있잖아요. 네. 밤 10시만 되면 뭔가를 주문하는 A 씨는 또 시작해가지고 그렇죠. 그러다가 의사가 나오기 시작하고 그리고 2주 프로젝트를 하면 몸이 건강해지고 이제 프로그램이 끝나는 거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대조금 같은 게 없습니다. 그냥 제로 콜라 좋아하는 사람이 나와가지고 근데 제로 콜라도 마시지 말아보자. 라고 했더니 건강이 조금 더 좋아졌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그 3주간에 운동도 하고 많이 합니다. 그럼 콜라를 마시면서 했어도 좋아졌을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거는 결론은 전문가들의 결론은 뭐냐면 그냥 몸에 안 좋은 건 아닌데 이런 거를 좋아하다 보면 이제 단 거를 좋아하게 되다 보면 다른 단 것들도 손에 갈 가능성이 있다. 같이 예, 먹는다. 그냥 치킨도 그냥 먹는 것보다 이제 제로 콜라랑 먹으면 더 많이 먹게 되니까 이제 그런 게 위험하다는 거지. 제로 콜라 그 자체가 저뿐만 아니라 이 댓글만 보더라도 저랑 똑같은 생각을 갖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참 신뢰가 안 가는 이번 편은 실망이다. 이런 것들이 나오면서 저는 그러고 나서 바로 앱에 들어가고 정기 배송을 이제 시작을 했죠. 이제 생로병사 마셔도 괜찮다고 했으니까 네. 저는 그냥 마시겠다. 제 기억에 저 생로병사에 정말 콜라에다 밥 말아 먹어 드시는 분들 30년 동안 라면만 드신 분들 막 나오고 막 그런 그거는 화성인 바이러스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무슨 말씀하시는 거죠? 헷갈리는 것 같은데. 근데 약간 진짜 50 유튜버인 게 생로병사의 비밀 이런 거 찾아보시고 나는 몸신이다 이런 거 찾아보시고 이러면 이제 아저씨 된 거거든요. 이제 뭐 몸에서 신호를 보내니까 그리고 이제 저랑 비슷한 게 그 레파토리가 정해져 있잖아요. 근데 감정 이입되는 사람들이 꼭 있습니다. 그리고 생로병사가 정말 진짜 먹방이에요. 그러니까 먹방 유튜버들은 직업으로 먹는 거잖아. 네. 근데 이분들은 목숨 걸고 먹는 목숨 걸고 거거든요. 먹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서는 진실함과 간절함이 있거든요. 그렇게 먹어보면 정말 괜찮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생로 먹방의 비밀이라고도 따로 올리고 있더라고요. 거기서도 이제 눈치를 챘는지. 그럼 돈쌤께서 네. 지금 혈당 스파이크를 좀 네. 막기 위해서 제로를 선택하셨다고 했는데 실제로 혈당에는 문제가 없나요? 예, 제가 그래서 제가 뭐 보고서를 하나 또 가지고 보고서? 나왔어요. 예, 제가 이것도 찾기 힘들었어요. 찾기 힘들었는데 일단 뭐 한번 보게 되면 뭐 설탕 대체 시장은 뭐 어느 정도 연평균 성장을 가질 것이다라는 이야기 뭐 앞서서 말씀드렸고 네. 제가 보여드릴 게 뭐냐면 일반 콜라와 제로 콜라 섭취 후의 혈당 변화를 제가 하나 가지고 나왔습니다. 오 궁금해요. 예, 이 왼쪽은 뭐냐면 이 음료를 마시기 전. 예, 마시기 전에는 제가 빨간색 박스를 하진 않았어요. 네네. 똑같습니다. 수치가 똑같은데 자 오른쪽을 보게 되면 이 일반 콜라와 제로 콜라를 마셨을 때 혈당 변화가 일반 콜라가 지금 5.2라고 돼 있죠. 그러니까 네. 3.94에서 5.2가 된 그렇죠. 거네요. 3.94에서 5.2가 됐는데 높아졌네요. 네, 제로 콜라 같은 경우는 3.94에서 3.99가 됐습니다. 거의 변화 없네요. 거의 뭐 소폭 정말 소폭 올라가는 오. 그런 모습을 보이다 보니까 자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혈당 수치는 확연하게 다르다. 자 이거를 제가 한번 말씀드리고 저는 싶어요. 저거를 집에 가서 제 몸으로 했다니까요. 네. 혈당도 있습니다. 혈당이 있어요. 실제로 실제로 피를 뽑아서 궁금해서 내가 기니피그로 샀다니까. 활동하고 계세요. 기니피그로. 매번
이제 찌르기 아까워가지고 네. 한 번 이제 여기 꽂으면 8시간 가는 것도 있거든요. 그것도 네. 테이블에 쓱 닦아야죠. 예, 그거를 꽂아놓고 네. 이제 다른 거 안 먹고 콜라만 마셔보는 거예요. 콜라만. 네, 콜라 마셔보는데 이야. 약간 이렇게 돼요. 이렇게 그냥 다른 걸 마셔도 그러니까 이거는 제가 제 몸으로 느껴봤습니다. 올라가지 않습니다. 아니 오늘 무슨 이 프로그램 위해서 한 2주 정도 준비를 하고 나오신 제가 거예요. 끊었던 콜라를 다시 마시기 위해서 예. 얼마나 임상 실험을 많이 했는지. 항상 진심이십니다. 네. 저희가 주제 정하고 나서 프로젝트를 드려요. 예. 그러면 이제 거기 맞춰서 준비를 해오시는 제가 거죠. 준비를 못한 게 부끄럽습니다. 오늘. 피 좀 뽑았어야 되는데. 그렇죠. 그 정도는 알겠습니다. 해야죠. 그래서 혈당 변화는 없다. 제로 콜라는 확실히 일반 콜라에 비해서 혈당 높아지는 게 별로 없다. 그게 이제 뭐 실험으로 나왔고 물론 뭐 이거 외에도 뭐 다양한 실험이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이제 혈당 변화에 대해서 제가 차트를 오늘 가지고 나오진 못했지만은 차트상으로 봤을 때도 그 큰 어떠한 혈당 스파이크는 제로 콜라를 마셨을 때, 물론 제로 소다를 마셨을 때 그러한 상황은 많이 일어나지 않는다. 이렇게 좀 보여지고 있고요. 사실 그거보다도 뭐 피자 한 2판씩 먹는데 음료는 제로를 고르잖아요. 의미 없죠. 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좀 의미가 없기 때문에 이런 여러 가지 식단에 대해서 같이 또 가미를 해야 뭐 혈당에 대해서는 좀 조절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결국 이 지금 대체당 관련된 그런 감미료에 대한 갑론을박은 아직 이어지고 있고 조금 더 데이터가 축적돼야 되는 것도 사실이지만 그 와중에도 어쨌든 제로에 대한 그런 수요 이거는 우리나라에서 특히 엄청나게 커지고 있다. 예. 설탕 관련된 가격도 설탕 가격 있잖아요. 원자재 가격. 그것도 이제 제로가 열풍이 되면서 좀 많이 설탕 가격이 떨어졌다. 수요가 확실히 많이 줄고 있다. 뭐 이런 이야기들도 있고 강한 단맛을 내는 인공 감미료가 여러 가지가 있네요. 네. 저도 이렇게 많은지는 처음 알았는데 저희 준비한 자료에 따르면 설탕이 1위라고 치면은 아스파탐이 200 단맛이고요. 그리고 아세설팜 칼륨, 사카린 나트륨, 수크랄로스 뭐 이런 것들도 있고 사실 그 예전에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저희가 이제 스타벅스를 가게 되면 네. 예전에 이 설탕 봉지가 있고 옆에 작은 봉지로 맞아요. 사카린 봉지가 하나 있었어요. 있었어요. 그래서 본인이 나는 설탕을 좀 줄이겠다 하시면 사카린을 타서 마시는 분들 많이 계셨을 거예요. 한 10년, 15년 전에. 더 50 때는 네. 사카린 파동이라고 있었어요. 그렇죠. 네. 밀수해가지고 그 박정희 시절이었을 거예요. 그때는 그렇죠. 상봉이었을 거예요. 그때 네. 또 왕자의 난이 네, 일어났잖아요. 물론 그때 제가 살아있진 않았는데 다행스럽게도 그때는 태어나기 전이긴 그때 한데 분위기 어마어마했는데. 예, 그때 사카린 파동은 이제 검색해 보시면 아주 재밌었습니다. 근데 그렇죠. 근데 사실 지금 와서 보면 감미료로 쓸 정도였는데 뭐 사실 속인 건 맞죠. 그러니까 처음부터 사카린이라고 했으면 됐는데 이제 속인 게 문제였지. 그게 그렇게 나쁜 건 아니었다. 또 이제 옛날 일이라고 하니까 이제 또 옛날 생각이 나가지고 또 갑자기. 우지 말씀- 파동도 있었잖아요. 삼양. 그렇죠. 그때 공업용 어쩌고저쩌고 그러니까. 있었는데 그때 분위기 사실- 진짜 험악했다고. 네. 근데 그 소뼈가 공업용일 수가 없잖아요. 외국에는 소뼈를 먹지 않기 때문에 인간이 안 먹으면 다 공업용이라고 취급을 하는데 그게 좀 와해됐다고 하더라고요. 코너 하나 만들어드릴까요? 그땐 네. 그랬지. 네. 그래서 뭐, 예전 얘기하고 뭐 페놀 파동 이런 것까지 다 해야 됩니까? 네. 대구시 뭐 이런 거 있었을 때. 그때 그 예, 시절 예, 그런 그렇죠. 거 해가지고 하나 그 만들어드릴게요. 코너로. 네. 어쨌든 인공 감미료가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최근에 기사 나온 거 보니까 대체당 가운데 알룰로스라고 있대요. 이게 네. 상대적으로 그 안전성이 우수해서 삼양 쪽에서도 생산에 적극 나서서 이 생산 공장도 엄청나게 늘리고 있다. 그 삼양사가 13,000톤의 알룰로스를 대규모 생산할 수 있는 공장도 준공하기 시작했다. 뭐 이런 이야기들도 하는데 앞으로 이런 뭐 식품 첨가물 그리고 뭐 식품 원료 이런 대체당 시장도 이런 뭐 크리티컬한 그 데이터가 나오지 않는다면 커진다고 봐야 되는 저는 걸까요? 커진다고 보고 있고요. 저만 해도 지금 알룰로스 방금 말씀해 주셨는데 네. 집에다가 이렇게 사놔서 사실 대용품으로 쓰고 있습니다. 저도요. 예, 저도 집에서 쓰고 있고, 그러니까 정말 지금 다양한 이제 제품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뭐 정말 자기 본인의 기호에 맞게끔 사는. 근데 여기서 물론 지금은 약간의 뭐랄까요, 약간 춘추 전국 시대라고 얘기할까요? 이렇게 되다 보면 어느 정도 나중에 또 정리가 되는 또 이 시장 지배력을 가져가는 그러한 대체 인공 감미료가 분명히 저 나올 것으로 보고 있는데 사실 제가 오늘 또 마지막으로 같이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비만 치료제가 또 나오게 되면서 이 시장에 대한 위협을 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이야기가 정말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한켠에서는 야 무슨 소리냐 이거는 완전히 다른 시장이다 이렇게 보시는 분들도 있지만 비만 치료제가 나오게 되면서 저희가 또 런치박스를 통해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 식욕을 억제를 해버리니까 비만 치료제가 이 배우를 부르게 만들고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그 식품에 대한 소비가 좀 감소가 되지 않겠느냐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요.
오늘 FDA에서 이런 발표를 했습니다. 어떤 발표? 비만 치료제가 이제 더 이상 예전에 수요가 너무 많다 보니까 공급망이 있었잖아요. 공급망 그렇죠. 이슈. 이제는 공급이 부족하지 않다. 오. 예, 이런 이야기가 좀 나왔어요. 좋은 뉴스네요. 그만큼 이제 생산량을 많이 늘리고 있다 보니까 이 시장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텀을 가지고 조금 지켜봐야 될 시간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도 오늘 좀 듭니다. 예. 두 개는 아마 시너지로 갈 겁니다. 예, 우리도 왜 살 빼려고 이제 한약 비싸게 지어 먹으면 네. 그거 믿고 더 먹진 않거든요. 예, 돈을 들였으니까 조금 더 신경을 쓰게 돼서 그렇죠. 오히려 그것 때문에 살이 빠지는 그런 효과가 있는데 그리고 위고비 같은 게 들어온다면 이제 이런 것들이 더 믹스가 되고 그리고 공급이 아직은 부족합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번에 공급가가 37만 원이고 소비자가는 한 80만 원 정도 될 것 같은데 문제는 이제 한 달에 2개예요. 근데 인당 2개가 아니라 병원당 2개입니다. 그래요. 예, 그러니까 이제 사실상 막기가 굉장히 굉장히 어렵죠. 어렵죠. 예, 그래서 아직은 좀 우리나라에서는 좀 시기상조다. 알겠습니다. 일단은 뭐 제로로 먹는 거 관리하고 그리고 말씀하신 뭐 비만약 이런 걸로도 조금 더 건강해질 수도 있는 우리 세계의 좀 미래가 기대가 됩니다. 와, 제로 얘기를 했더니 30분이 그냥 후딱 갔다라는 아, 생각이 드는데 그렇네. 네, 한마디 들어보고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팀장님부터 준비된 한마디 말씀해 네, 주시죠. 일단 뭐 틈새 시장이었다가 자 이제는 대세로 돌아섰습니다. 틈새에서 대세로. 예, 틈새에서 대세로 돌아섰고 뭐 다들 아시다시피 이제 비만과의 싸움은 앞으로 더 이제 시작이 아닐까. 자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돈쌤은 오늘 어느 한마디 준비해 주셨을까요? 사실 뭐 제로 믿고 너무 먹으면 이제 계좌가 제로 될 수 있으니까 이제 그 건강뿐만 아니라 이제 계좌도 신경 써주시면서 그래서 이제 혈당 스파이크 대신 이제 주가 스파이크가 있었으면 좋겠다 여러분들에게 예,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혈당 스파이크는 이제 관리가 되는 그런 네, 시대로 접어들었으니까 이제 주가 스파이크가 되는 그런 시대로 갔으면 좋겠다. 알겠습니다. 자, 두 분과 함께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핫하게 떠오르고 있는 제로 열풍 이 얘기를 한번 해봤고요. 두 분과는 여기서 좀 인사를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YMG 글로벌의 박종훈 팀장님 그리고 유튜버 돈쌤 정현두님과 함께했습니다. 두 분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런치박스 두 번째 코너 불만나는 리포트 시간입니다. 오늘도 주식장에서 핫하게 다뤄질 이슈들 더욱 뜨겁게 불만내주실 기업공시연구소 변혁인 대표와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첫 번째 소식 바로 삼성 바이오로직스 소식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하나증권에서 나온 리포트인데요. 지금은 살짝 내려왔지만 그래도 바이오 훈풍을 좀 주도했던 대장주이기도 했는데 3분기 실적 전망, 투자 포인트와 함께 짚어보고 싶습니다. 예, 최근에 삼성바이오로직스 2분기 실적 기조를 보면 뭐 분기 사상 최대 실적을 좀 달성했다. 그런데 우리가 과거 이력을 좀 보면 네. 실적은 좋은데 주가가 좀 따라오지 못한 그런 좀 아쉬움이 좀 있었고 최근에 9월 25일이죠. 110만 9천 원까지, 그러니까 100만 원대를 좀 진입하고 난 이후에
살짝 좀 이탈을 좀 했지만 네. 최근 수급은 좀 100만 원대를 좀 아직까지는 좀 탄탄하게 지지해주고 있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최근에 뭐 증시의 어떤 불확실성, 수급의 정체 같은 것들 좀 논외로 하더라도 앞으로 기대 요인들을 좀 감안해 보면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점진적인 주가 반영이 좀 이루어져야 되는 구간이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일단 2분기 실적 기조 여기서 뭐 리포트에서도 언급을 했는데 3분기에 관련된 실적 전망도 대체적으로는 시장 컨센서스에 좀 부합할 것이다라는 내용이고 네. 전년 동기 대비해서 매출이 9.7%, 지난 분기 2분기 대비해서도 오히려 19.9%가 19.5%가 좀 증가되는 흐름들. 영업이익의 경우에도 전년 동기 8%, 그리고 지난 2분기 대비해서도 25.1%. 그런데 여기 주목할 만한 포인트가 있죠. OPM이 무려 40%대. 우와. 그러니까 저는 항상 강조드렸던 게 네. 영업이익이 아무리 뭐 100%, 200% 증가 이걸 굉장히 좀 시장에서 크게 볼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저효과라는 게 있어요. 작년에 굉장히 뭐 부진했던 회사가 올해 일시적으로 실적이 좋았다고 해서 굉장히 좀 장사를 잘한 것인가? 그런 관점이 아니고 항상 전반적인 매출액 대비 이 회사의 영업이익률, OPM이 얼마만큼 많이 늘어나는가. 그래서 우리가 OPM이 그만큼 높다는 기업은 그만큼 많은 이윤을 남기고 있다는 뜻이죠. 그러면 평균적으로 비교했을 때 42.6% 증가한 거면 어느 정도 증가한 거예요? 지금 뭐 증감폭에 대해서는 뭐 물론 이제 향후에 뭐 설비 투자에 관련돼서 OPM도 떨어질 수 있고 일회성 비용이라든가 여러 가지 변수 요인들이 좀 있는데 네. 그래도 40%대는 것은 제약바이오주들이 좀 통상적인 어떤 OPM 한 20%에서 한 25%라고 좀 추정해 보면 이번 3분기 예측 실적 아직 뭐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네. 42%대인 건 굉장히 좀 긍정적이다. 그러네요. 그러니까 다만 이제 우리가 좀 주시해야 되는 포인트들은 OPM이 계속해서 좀 상향되고 있는 종목들, 대체적으로는 반도체 장비주들 그런 종목들이 굉장히 좀 마진으로 괜찮고 화장품 섹터의 경우에도 일부 종목군들에 대한 차이가 좀 있지만 OPM이 좀 높은 기업들이 있고 통상적으로 우리가 이제 단순 제조업이라고 보면 OPM이 5에서 9%. 그러니까 5%에서 많게는 9%대고 방산이 2에서 3% 정도 남았는데 최근에 방산주의 경우는 뭐 9%대까지 좀 상향했던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경우가 좀 있었고 그래서 항상 우리가 리포트를 읽을 때인데요. 네. 작년 대비 얼마만큼 증가했는데 이런 수치는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OPM이 얼마만큼 늘었고 앞으로 이익 지표가 얼마만큼 확장될 수 있기 때문에 배당이라든가 총 주주 환원율을 좀 상향시킬 수 있는 주주 환원 정책까지 우리가 생각해 볼 포인트다라는 점 참고하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실적 좀 이어서 보면 다만 이제 하단 내용이 있습니다. 중간에 내용을 보면 연결 기준의 실적은 대체적으로 좀 소폭 감소하는데 마일스톤 부재 그리고 판관비의 증가로 인해서 지난 분기 대비해서 감익 이익이 감소될 수 있다. 다만 네. 별도 그러니까 우리가 연결이라는 것은 사업부 안에 있는 모든 사업을 다 합한 재무제표다라고 좀 보면 되고요. 별도는 이 회사의 주력 바이오시밀러 부분에 관련해서는 이익 지표가 좀 더 상향되는 흐름들. 그래서 이제 주업은 좀 잘 되고 있고 여러 가지 사업적인 측면들 다 복합적으로 보면 삼성 뭐 바이오에피스의 경우에는 일부 이익 개선이 조금 더 필요한 또는 이익 개선 여부가 조금 더 좀 확인은 좀 필요한 그런 구간이 아닌가라고 좀 볼 수 있기 때문에 하단에 또 나와 있습니다. 삼성 바이오에피스의 실적 성장은 2024년도에도 이어갈 것이다. 다만 이제 해당되는 부분에서는 좀 실적을 좀 개선하고 확장하는 구간이기 때문에 주목해볼 필요가 있다라고 좀 판단됐습니다. 여러 사업적인 측면에서 이익 개선할 수 있는지 여부를 확인해 볼 필요는 있지만 일단은 긍정적으로 볼 수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리포트 자세하게 보니까 꼭 실적 말고도 지켜봐야 할 파이프라인들이 몇 군데 있는 것 같아요. 네, 중요한 포인트가 얼마만큼 앞으로 돈을 더 많이 벌어들일 것인가 이제 이게 관전 포인트가 되는 건데 내용을 보면 앞으로 주목할 것은 5공장의 선수조 그리고 바이오 보안법 6공장의 착공인데 전체적인 이 회사의 플랜 2023년도부터 좀 제기됐던 플랜을 보면 8공장까지를 건설해서 2032년도에 연간 캐파 132만 리터 세계 최대 캐파를 좀 보유하게 되는 바이오 시밀러 사업으로 좀 등극을 하게 될 것인데 아직 5공장이 거의 뭐 완공을 앞두고 있고요. 그다음에 6공장의 착공 이거는 뭐 2027년도에 이제 준공이 될 수 있고 그다음에 7공장, 8공장은 순차적으로 셋업이 돼서 2032년도를 좀 목표로 하기 때문에 전반적인 가동률은 2035년. 근데 우리가 공교롭게도 이번에 미국의 생물보안법 이 부분에 대한 유예가 2032년 1월까지죠.
너무 길지 않나요? 그러니까 시점이 긴데 공교롭게도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세계 최대 캐파를 구축하는 준공기간을 2032년이라고 타겟을 했다면 굉장히 이제 해당 부분들이 좀 일치되는, 그래서 해당되는 물량들을 점진적으로 좀 수주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지난 케이스를 보면 4공장 때부터 선수주를 먼저 받은 상태에서 공장의 가동들이 좀 더 본격화됐다면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5공장 부분의 선수주 물량 먼저 수주 물량을 확정하고 난 이후에 가동을 할 것이기 때문에 해당되는 캐펙스를 좀 더 주목해보고 2032년도의 경우에는 뭐 순차적으로 좀 이 준공 예정인 공장들의 선수주 물량들을 다 반영을 하면 정말로 막대한 수주 물량, 이에 따른 외형 가치는 계속해서 좀 바뀔 수밖에 없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해봤습니다. 생산 능력을 차근차근 늘려나가고 있으니까 앞으로 수주 물량을 함께 잘 지켜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리포트 한 줄 평 열어보겠습니다. 네, 반드시 온다. 세계 최대 바이오시밀러 기업이라고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소식으로 바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메리츠증권에서 나온 CS-윈드 소식인데요. 풍력 대장주잖아요. 실적 전망과 함께 투자 포인트 짚어본다면 어떤 것들 살펴볼 수 있을까요? 네, 지난번에도 저희가 CS-윈드를 한번 좀 언급을 좀 드린 바 있었는데 네. 해당된 리포트 뭐 굉장히 좀 긍정적인 내용들입니다. 내용을 좀 잠깐 보면 하반기에 수익 성과 그리고 수주 성장을 확인하자라는 내용인데, 일단 2분기 지난해 실적에 기저효과가 있었기 때문에 올해 2분기에 깜짝 실적이 굉장히 좀 반가웠고 네. 사실 분기 사상 최대 실적임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그렇게 좀 시원하게 좀 반영하지 못했던 아쉬움은 있는데, 이 부분은 전체적으로 보면 뭐 미국의 대선 불확실성들이 아직 해소되지 못했던 측면들. 그래서 정책 기조가 친환경 재생에너지, 신재생 에너지에 관련된 정책이 앞으로도 계속해서 좀 더 육성될 수 있는 부분들 이어질 수 있을까라는 부분들이 좀 중요하고, 다만 좀 미국을 논외로 하더라도 유럽과 뭐 글로벌 기조를 봤을 때는 풍력의 어떤 도입은 계속해서 좀 이루어지고 있었는데 고금리 기조가 계속 장기화가 됐기 때문에 해당되는 프로젝트가 뭐 지연되거나 중단되거나 좀 축소됐던 그런 부분들이 금리 인하가 좀 됨으로써 오히려 활성화를 좀 기대할 수 있는 요인으로 좀 작용하지 않을까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일단 3분기 전망치를 보면 영업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 60% 증가가 좀 예상되고 컨센서스에 부합할 전망이다라는 예측 나오고 있는데, 블라트의 주요 제품 모노파일 판가 인상이 이루어지면서 일회성 요인이 없어도 하이싱글 영업이익률 달성이 가능하다. 여기서 하이싱글이라는 것은 영업이익률을 9% 이상으로 보는 거예요. 우리가 로싱글을 한 1에서 3%로 보고요. 네. 미들을 4에서 5%까지 보고, 4에서 7%까지를 보고요. 그다음에 하이싱글이 9%까지를 좀 보고 있는 건데, 9% 이상을 좀 보고 있는 건데, 지금 하이싱글 달성된다는 부분들은 영업이익률이 좋아질 수 있다. 이제 마진을 많이 남길 수 있다라는 부분들에 대한 긍정적인 기대 요인들이 좀 남아 있다라고 좀 보고 있고, 지난 2분기 실적은 일회성 이익 부분이 반영이 되면서 이익 지표가 좀 확 좋아진 것처럼 보이지만 3분기에는 좀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은 좀 제한적이다. 그러니까 이러한 요인들은 좀 다소 좀 없지 않을까라는 전망들이 좀 나오고 있는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4분기에도 마진율 유지가 가능할지는 관전 포인트다라고 적시는 좀 했지만, 사실 이 블라트 지난해 인수했던 덴마크의 하부 구조물을 좀 전문적으로 하는 기업이에요. 네. 그러니까 기존의 CS-윈드가 상부 구조물, 풍력 타워와 여기에 관련된 뭐 동체 같은 것들을 좀 납품했던, 그래서 프로젝트에 이제 공급하는 그런 부분들에서 하부 구조물까지에 대한 전체적인 어떤 밸류체인을 좀 구성했기 때문에 CS-윈드의 경우에는 오히려 사업 시너지 측면에서는 대형 프로젝트가 좀 더 빠르게 좀 더 잘 이루어졌다면 오히려 시세 확장이 좀 더 가능할 수 있는 기간이었지만 작년에 좀 아쉬운 점이 좀 있었고, 앞으로 좀 좋아질 부분들을 좀 감안해 보면 이 부분은 지난 상반기보다는 하반기의 이익 개선 관점에서 굉장히 좀 긍정적이다라는 관점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라고 좀 판단해 봤습니다. 그러니까 하부 구조물을 만드는 블라드가 어찌 보면 이번에 판가 인상으로 9% 이상의 수익률을 냈었기 때문에 CS-윈드도 그만큼을 기대해 볼 수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 있는 걸까요? 일단은 아직 블라트의 경우에는 지금 이익 개선은 조금 더 시간은 필요할 것 같아요. 지금 전체적인 지난해 실적에 대한 리뷰를 보면 네. 상부 구조물에서는 이익 확장이 이루어졌지만 2분기에 하부 구조물 부분에서는 소폭의 어떤 이익 개선을 좀 이룬 바는 확인을 했는데 이게 3분기에 얼마만큼 이뤄냈고 4분기에
과연 수익 지표로 좀 전환될 수 있을까? 이제 이 부분을 좀 주목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시간적인 문제다라고 좀 볼 수 있기 때문에 저는 3분기에 대해서 뭐 하부 구조물 부분에 대해서 이익 전환이 좀 된다면 4분기는 판가 인상분이 좀 반영될 수 있는 요인들이기 때문에 더욱더 기대 요인들이 좀 크지 않을까라 좀 볼 수 있고 전반적으로 좀 내용을 보면 신규 수주가 2024년도부터는 아직 부재하고요. 그다음에 수익성 개선을 최우선으로 두었기 때문에 연말을 전후로 해서 신규 수주가 좀 재개될 수 있는지 여부가 중요한 포인트다라고 좀 언급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지금 금리가 인하됨에 대한 효과가 프로젝트가 일시적으로 좀 중단됐던 부분들이 숨통을 좀 트이게 되고 오히려 좀 빠르게 활성화가 좀 이루어진다면 4분기 기점 그리고 내년도 상반기부터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요인들이 더 많지 않을까 그렇게 좀 판단해 봤습니다. 어찌 보면 고금리 기조가 계속해서 장기화되면서 프로젝트가 지연됐었던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앞으로의 신규 수주가 계속 들어올 수 있을지가 좀 중요한 관건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리포트 한 줄 평 열어보겠습니다. 네, CS 윈드 주가도 신바람을 타고라고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네, 마지막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SK증권에서 나온 한중 CS 리포트인데요. 보통 ESS 냉각 시스템 하면 공기로 열을 식히는 공냉식 냉각 시스템이 일반적이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한중 NCS는 국내 유일한 순냉식 냉각 시스템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럼 물로 이걸 열 처리를 한다는 거잖아요. 네. 가격적인 면이나 효율성적인 측면에서 큰 차이는 없나요? 우리가 최근에 이 냉각 시스템의 관점에서는 ESS 이전에 이 데이터 센터향 여기 관련된 열 관리 시스템에 관련된 이슈가 계속해서 좀 부각이 됐는데 이게 부각이 됐던 이유가 사실은 열을 식히는데 들어가는 전기료가 더 많이 드는 거죠. 그러니까 해당된 시스템을 구축하는 설비를 구축하는 비용들보다 열을 관리하는 비용들이 더 커요. 열 관리 비용이 크구나. 그렇죠. 데이터 센터를 좀 기점으로 보면 전체적인 관리 유지 비용의 한 45%가 열을 식히는 데 사용이 되고 있죠. 그러니까 막대한 전기가 좀 필요하다 보니까 계속해서 향후에 전력 수급에 관련된 이슈가 좀 부각이 됐던 그런 부분들이었고 이 부분은 이 이전에도 ESS 여기도 마찬가지로 열을 좀 관리함으로써 이 성능을 안정적이고 좀 효율적으로 좀 이룰 수 있는 그런 시스템에 대한 도입들이 계속해서 좀 더 이루어졌는데 우리가 지금 기존의 설비 시스템을 보면 이 공기를 좀 차갑게 만들어서 좀 식히는 방식이 보편화가 됐어요. 이 부분은 단순하게 어떤 도입 비용은 좀 작은데 그러니까 유지하는 비용들, 전기료라든가 관리 유지 비용들이 굉장히 좀 높다는 좀 단점이 좀 있었고 순행식 공법 이거는 물을 이용해서 열을 식히는 방식인데 초기에 설비 투자 비용, 구축 비용들은 굉장히 좀 높습니다. 다만 효율적인 관리 시스템에 관련 유지 비용이 상대적으로 좀 공냉식 기법보다는 좀 더 저렴하다. 자, 이게 참 장점이기 때문에 최근에 좀 대안으로 좀 작용을 좀 했었던 부분들이었고 한중 NCS의 경우에는 우리나라 최초로 이 순행식 공법을 활용한 ESS에 좀 접목시키는 이걸 상용화했던 기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아직 ESS가 중소형에서 좀 머물러 있던 이 부분이 4분기를 기점으로 보면 삼성 SDI가 미국의 대규모 ESS 단지를 좀 공급을 하게 되는데 이 부분이 대형화됩니다. 대형화되는 부분에서는 순행식 공법을 활용한 순행식 공법을 하는 냉각 시스템에 대한 도입들이 앞으로 그 니즈가 좀 더 활성화가 좀 된다면 한중 NCS의 경우에는 사실 수혜가 예상될 수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좀 우리가 관심을 좀 가질 만한 기업이 아닌가라고 보고 있고요. 내용을 보면 국내 유일의 순행식 ESS 냉각 시스템에 대한 생산 업체다라고 좀 언급을 하고 있는데 전체 지금 매출 포션의 80%는 ESS 배터리 팩 모듈을 좀 공급하고 있는데 이 부가 사업 위에 이제 상용화된 기술을 활용해서 ESS 시스템에 투입되는 순행식 냉각 시스템에 대한 수주가 앞으로도 기대할 수 있는 요인이 아닌가라고 좀 판단해봤습니다. 일단은 유지 비용이 저렴하다는 게 가장 클 것 같아요. 유지 비용이 저렴해지면 그만큼 마진을 높일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앞으로의 수주도 계속해서 기대가 된다고 하는데 그럼 앞으로의 성장 가능성은 어느 정도라고 생각해야 될까요? 우리가 글로벌 화두가 전력 수급이에요. 전력 수급인데 ESS라는 거는 전기를 저장해서 내가 필요할 때 꺼내 쓸 수 있다. 자, 이렇게 좀 이해를 하시면 돼요. 우리가 보조 배터리 같은 경우는 들고 다니다가 배터리 충전이 어려울 때 그때 용이하게 좀 쓰죠. 그런 것처럼 전기라는 것을 일시에 좀 저장했다가 적소에 좀 사용할 수 있는. 이거를 이제 중소형화되는 ESS 팩이 아니라 이제 앞으로는 대형화됐기 때문에
일종의 보관할 수 있는 뭐 소형 발전소의 개념까지도 우리가 좀 응용을 하면 좋을 것 같고 전력 수급이 좀 화두라는 것은 전력에 대한 생산들이 앞으로 단기간에 확장하지 못한다면 오히려 좀 저장할 수밖에 없는 그래서 뭐 데이터 센터라든가 ESS 시스템이라든가 전반적인 뭐 플랜트 공장이라든가 생산 시설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지금 ESS의 도입은 좀 더 활발하게 좀 이루어질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지금 단계는 저는 뭐 초기 계약이 정도의 수준이다라고 볼 수 있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중소형은 이미 확장이 돼 있는데 대형이요. 네. 대형 ESS의 경우에는 지금 사실 뭐 계약이 진입 초기다라고 좀 판단해 봤기 때문에 한중 SES가 향후에 대형 ESS에 대한 수주량들이 좀 더 연동되고 오히려 해당되는 냉각 시스템의 니즈가 더욱더 커질수록 오히려 수혜로 좀 이어질 수 있는 점을 좀 주목해야 될 것이기 때문에 아직 여기는 뭐 목표 주가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제시는 없었지만 해당되는 어떤 사이클에 대한 진입 초기 그리고 앞으로의 확장성을 주목한 것이 아닌가라고 좀 판단해 봤습니다. 네, ESS의 중대형화 측면에서 앞으로의 수익성 진입 초기라고 하니까 관심 가지면서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 리포트 한 줄 평 열어보겠습니다. 네, 앞으로 더욱 커지는 ESS 냉각 시스템은 필수라고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불만하는 리포트 준비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삼성 바이오로직스, CS 윈드, 한중 NCS 세 가지 종목 소식까지 다뤄봤습니다. 기업공시연구소 변영인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기막힌 투자 한 끼 오전장 흐름, 점심 먹기 장의 흐름에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확실히 개장 때보다는 분위기가 훨씬 더 나아진 것 같습니다. 코스피가 0.7% 플러스 2,579. 개장은 이제 약보합에서 시작을 했는데 상승폭을 좀 넓혀가는 느낌이고요. 그리고 오늘 금투세 관련된 발표가 있을 거기 때문에 코스닥이 1.5% 플러스 773.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제약바이오가 그래도 힘을 좀 많이 내주고 있고 유한양행 6%, 그리고 또 이슈가 있는 고려아연 같은 경우는 6% 또 오르고 있고, 또 유가 관련주는 흥구석유가 16% 뭐 등등 이렇게 제약바이오 관련해서 삼바도 3.5% 오르고요. 한미약품 등등등 여러 가지가 좀 힘을 내주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삼성전자는 강보합권에 머물러 있고요. SK하이닉스는 3% 넘게 올라서 17만 4,800원 이 정도로 진행이 되고 있네요. 전반적으로 분위기는 확실히 개장 때 갈팡질팡하던 것보다는 나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르는 종목을 슬슬 노려봐도 되지 않는 분위기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럼 두 분 한번 모셔서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오로라 투자자문의 유창희 본부장님 나오셨고요. 나도 투자자문의 이재규 본부장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시장 코멘트로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나쁘지 않은데 두 분의 코멘트를 한번 들어보자면 이재규 본부장님부터.
네, 일단 저는 개인적으로 시장 자체가 밀릴 가능성은 낮다라고 보고 있어요. 지금 우리 시장이 조정을 며칠 동안 좀 받았지만 이틀 정도 받았죠. 이번 주 월요일부터. 그죠? 이번 주 월요일부터 이틀 동안 조정을 받았는데 지금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어느 정도 하방 경직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지금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3%대로 반등이 나오고 있고 뭐 미국의 엔비디아 같은 경우도 좋은 주가 흐름을 만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지수 자체가 크게 밀릴 가능성은 굉장히 낮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지수가 낮은데 어떤 종목군들이 올라갈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중국에서 경기 부양책을 하면서 그에 따른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군들도 올라갈 수가 있고요. 오늘도 오랜만에 이제 제약바이오 반등이 나오고 있는데 역시 금리 인하 쪽에 대해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성장주들이 다시 한번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반도체가 어느 정도 하방 경직을 보여주고 다른 종목군들이 반등을 준다라고 한다면 우리 증시가 반등을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우리 시장이 어쨌든 하방 경직이 여기선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매매를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지금 매매 주식 비중을 줄일 때는 아니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악재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 변동성을 줄 거라고 생각하는 재료들은 어느 정도 나왔다라고 판단을. 그것도 그렇죠. 어쨌든 지금 일본 쪽에서도 우리가 이 엔화에 대한 흐름도 추적을 해봐야 되는데 지금 일본에서 금리 인상을 하지 않겠다. 금리 인상을 할 가능성이 낮다라는 뉘앙스가 좀 풍기고 있거든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달러 엔 환율 자체가 140 이하로 빠질 가능성이 굉장히 낮아지죠. 어쨌든 이 엔화의 변동성이 커진다라고 한다면 이 엔캐리와 관련되어 있는 자금들의 흐름이 어떤 식으로든 영향을 줄 가능성이 높거든요. 근데 거기서 불확실성이 어느 정도 완화됐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게다가 이제 달러 위안 같은 경우도 변동성이 하방으로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는데 그런 관점에서 본다라고 한다면 우리나라 증시에서 자금이 이탈할 만한 그런 이유는 별로 없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저도 굉장히 속상한 부분인데 올해 들어서 우리나라가 전 세계 주요국들 중에서 가장 많이 빠졌다라고 해요. 그래서 뭐 전쟁이 난 국가들보다도 빠졌다라고 하는데 지금부터는 그래도 반등을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우리가 연휴가 계속해서 있었는데 뭐 중국 증시가 굉장히 매력적으로 바뀌고 있고요. 일본 증시도 매력적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증시에는 자금이 안 들어올 수도 있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시차가 좀 걸릴 수는 있겠지만 결국에는 우리나라 증시에도 자금이 들어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불확실성이 제거됐고 여기서는 우리나라 시장이 더 밀릴 만한 그런 악재는 없지 않을까라고 생각돼서 다시 한번 시장의 우상향 조심스럽게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창희 본부장님한테도 같은 질문 드린다면 시장 네. 코멘트를 전반적으로. 불확실성 해소라고 말씀드릴 것 같아요. 무슨 말이냐면, 그러니까 사실은 지금 시장의 어떤 불안감은 계속 있어 왔거든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미국이 비컷을 했지만 우리나라 같은 경우 하이닉스가 그때 모건스탠리의 어떤 보고서로 인해서 시장 상승을 좀 막았었고, 그 다음에는 또 지난 주초 같은 경우에는 일본 총리가 좀 바뀌면서 일본 증시가 좀 급락이 나왔죠. 그러면서 또 우리나라가 약세를 띄었는데 뭐 어저께 같은 경우는 엔화가 다시 좀 정상화되는 부분들이 좀 있고 또 뭐 중국은 부양을 더 많이 할 수 있다는 어떤 소식도 나오고 있고 그리고 미국도 뭐 금리 인하 속도가 좀 둔화될 수는 있겠습니다만 결국에는 금리 인하를 단기적으로 계속 한다라는 부분들 감안한다라면 더 이상 뭐 악재를 우리가 예상하면서 시장을 보수적으로 보는 것보다는 오히려 앞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조정 시에 분할 매수 관점으로 시장을 대응하는 게 맞지 않나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미 올해 같은 경우 내년은 모르겠지만 올해 같은 경우는 이미 저점은 나왔다. 저점이 8월 5일에 나왔다 생각 좀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시장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볼 수 있다 생각하고 있고 오늘 같은 경우도 좀 힘을 내는 것은 물론 코스닥 같은 경우는 뭐 이따가도 말씀드리겠지만 뭐 바이오라는 이런 섹터가 좀 강하게 상승하면서 주가 지수가 오르는 것이지만 오늘 환율적 영향은 좀 있다 생각 좀 하고 있어요. 어쨌든 원화가 엔화에 동조되는 부분들이 좀 있다 보니까 아침에는 약세를 띄었던 수출주들, 뭐 자동차 관련된 종목군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해서 좀 매기가 들어오는 것은 결국에 실적에 대한 어떤 기대감들이 조금은 더 시장에 반영되는 것이 아닌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두 분께 요거 정말 짧게만. 네. 하방에 대한 그런 리스크는 많이 해소됐다고 생각이 들지만 또 지금 미국 대선이 11월 초에 있는 가운데 10월을 변동성이 좀 크지 않을까라는 생각. 네. 플러스 변동성이 크다면 어디에 모멘텀을 잡고 갈까 글로벌적으로 보면 중국 부양책을 따라서 중국 쪽으로 가지 않을까. 그렇다면은 우리나라에 들어올 돈이
조금은 부족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있는데. 저는 그거는 좀 지켜볼 필요 있다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우리나라에 들어올 돈이 부족할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나갈 돈도 전 없다 생각을 좀 하고 있는 게, 그러니까 주식을 추가로 매도할 돈은 없다라고 판단하고 있는 게, 어쨌든 최근 7월 달부터 지금까지 한 2달 사이에 외국인이 거의 10조가 넘는 매도가 나왔거든요. 네. 근데 이게 대부분 삼성전자에 집중된 매도 물량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만약에 나간다고 해도 이 자금이 이제 본격적으로 해외로 나가가지고 중국으로 가는 것이지, 여기서 다른 주식을 팔아서 중국을 갈 것인가? 그거는 조금은 아니지 않나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 증시가 상승을 한다고 해서 아시아 증시의 자금을 빨아들인다, 전 세계 증시의 자금을 빨아들인다라고 보기에는 볼 수 있겠습니다만은, 거기서 우리나라의 자금이 빠져나간다? 매도를 엄청나게 하면서 그럴 가능성은 이미 삼성전자로 실탄을 준비해 놓은 게 있기 때문에 여기서 시장을 매도하는 자금은 전 거의 없을 것 같다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재규 본부장님도 같은 질문 드린다면 중국으로 자금이 많이 넘어가지 않을까? 네, 뭐 중국으로 자금이 들어갈 수도 있다라고 보는데, 우리나라 시장이라는 나라, 그러니까 대한민국에 대해서 배분이 되어 있는 자금은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들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 시장으로 계속해서 패시브 자금처럼 들어올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중국 시장에 대한 영향도가 많이 줄어들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여전히 미국과 비슷한 수준의 수출이 진행이 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중국 쪽으로 자금이 일시적으로 들어갈 가능성도 있지만, 그에 따른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것들도 우리나라 시장에는 포진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시장 더 빠질 가능성 낮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러니까 이것만 좀 고민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중국에서 경기 부양책을 내놓기 전에는 2차 전지라든지 제약바이오 같은 금리 인하에 대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성장주들이 좋았거든요. 근데 이제 중국에서 경기 부양책을 내놓으면서 자금이 약간 분산되고 있는 느낌인데, 여기서 어디 쪽으로 자금이 옮겨갈지는, 방향성을 잡아갈지는 좀 더 봐야 될 것 같지만, 어떤 식으로 가든 간에 우리나라 시장이 반등은 이어갈 가능성이 높다라는 이런 말씀 드리면서, 저는 뭐 중국 쪽도 많이 올랐죠. 이제 계속해서 휴일인데 이제 다시 긴 휴장 이후에 개장이 됐을 때 중국 증시에서 어떤 흐름이 나오는지 살펴보고 어느 정도 눌림이 나온다라고 한다면 우리 시장으로도 자금이 충분히 들어올 수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중국이 살아나면 우리나라 시장도 긍정적인 영향을 받을 것이다라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두 분 다 10월 시장은 이제 긍정적으로 보고 계시기 때문에 그 안에서 어떤 테마와 어떤 섹터 그리고 어떤 모멘텀을 가지고 움직일지는 잘 세세하게 좀 전략적으로 따져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두 분이 가지고 오신 오늘 주제, 첫 번째 주제부터 공개할 텐데요. 유창희 본부장님의 주제 보여주시죠. 유가 관련해가지고 유가 들썩 관련주 대응은 이스라엘이 이란 석유 시설을 타격할 가능성이 있다. 타격도 소규모로 할지 대규모로 할지 여기에 선택의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외국계에서는 유가가 $100 넘게도 갈 것이다라고 콜한 그런 증권사도 있었습니다. 오늘 그리고 개장 초반에는 흥구석유, 중앙에너비스를 비롯해서 여러 가지 유가 관련주들이 또 많이 올라가는 그런 모습이었고, S-오일도 대형주 중에서는 가장 많이 오른 종목 중 하나였습니다. 이 흐름이 계속 된다고 판단하셔서 이 주제를 갖고 오신 건지? 저는 그렇게 뉴스가 나오고 있는데 그때가 유가가 꼭지일 가능성이 높다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뭐 이스라엘하고 이란하고 계속해서 서로 좀 분위기가 좀 안 좋게 가고 있는데, 사실은 이스라엘은 이란에 공격적으로 막 엄청나게 직접적인 타격할 가능성은 좀 제한적이지 않나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계속 주변 국가들, 뭐 레바논이라든지 뭐 이런 쪽으로 해서의 어떤 타격을 조금 더 집중할 가능성이 높다 생각을 좀 하고 있고, 이란도 이번에 이제 그 월요일인가요? 화요일에 그 관련해서 좀 공격을 한 것도 이제 참다가 이제 한번 타격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더 이상 뭐 자기들한테 어떤 액션을 취하지 않으면 여기서 이제 끝내겠다라고 표현을 했기 때문에, 이란은 계속해서 전쟁에 대해서 직접적인 참전이라든지 확전을 피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이 계속 목리를 부리고 있다 저는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이 목리를 부리는데, 이스라엘이 뭐 예를 들어서 이란의 석유 시설을 엄청나게 공격을 한다든가 했을 때, 지금도 사실은 이스라엘의 어떤 행동에 대해서 우호적으로 보는 국가는 거의 없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까지 간다 그러면 본인들의 입지가 더 안 좋아질 수 저는 있다 생각 좀 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 어저께 바이든 대통령이 뭐 이스라엘이 이란의 석유 시설을 공격할 수도 있다 없다 막 이렇게 약간 우리 뭐 이상한 소리를 하면서 네. 유가가 들썩거리긴 했습니다만은 저는 그런 것을 예상하면서 어떤 유가 관련된 종목을 공격적으로 산다라기보다는 오히려 유가가 저는 오르는데 한계가 있을 거라 생각 좀 하고 있기 때문에 일정 가격 오른다라면 오히려 유가 관련된 피해주라고 불릴 수 있는 기업들 오히려 유가 하락의 수혜주를 저는 그때부터 좀 모아가는 게 맞다. 길게 본다라면 지금 뭐 사우디 같은 경우도 증산을 하겠다라고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일시적인 생산 시설의 어떤 생산의 감소가 엄청나게 유가를 급등으로 만들진 않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럼 말씀하신 부분에서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섹터나 종목들이 뭐예요? 그래서 만약에 본다라면 저는 계속 몇 번 말씀드렸지만 항공주 같은 경우, 네, 항공주 같은 경우는 저는 길게 봤을 때 뭐 일본 총리가 통화 완화 정책을 좀 더 해야 된다라고 발언을 했지만 저는 일본이 그렇다고 금리 인상 안 할 것인가? 저는 할 거라 보고 있습니다. 뭐 이번 달에는 27일에 선거가 있기 때문에 이번 달에 금리를 인상하지는 못하겠지만 한 11월 정도에는 금리 인상 가능성이 높다 생각하고 있고 그러면서 원화 강세, 엔화 강세는 좀 더 이어질 수 있다. 또 미국은 금리 인하를 하니까요. 그래서 원화 강세는 저는 내년 상반기까지 해서 1250원대까지도 전 원화가 하락할 수 있다 생각하고 있고 그리고 유가도 역시 마찬가지로 다시 뭐 70달러 이하로 내려갈 수 있다 생각 좀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히려 항공주들 같은 경우는 지속적으로 좀 봐야 된다. 오히려 그렇게 크게 하락도 하지 않았어요. 뭐 대한항공, 뭐 티웨이항공 같은 경우 조금 조정이 나왔지만 엄청나게 하락은 나오지 않았다 생각하고 있고 그리고 본다라면 좀 유틸리티 쪽 그래서 한국전력 같은 경우도 지금 저점 언저리까지 내려와 있습니다. 이번에 이제 전기요금 인상하지 않는다고 하면서 주가가 하락을 했는데 추가적인 하락은 나오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기업들을 좀 중심적으로 해서 10월달 접근해 보면 좋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재규 본부장님 의견도 궁금합니다. 유가 관련해서 그리고 파생되는 관련주 관련해서. 네, 뭐 일단 지정학적 리스크로 인해서 변동성이 나왔다라고 한다면 일단 테마성으로 보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근데 지금 흥구석유 같은 경우는 신고가가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게 참 애매합니다. 사실 재료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는 유가가 더 올라갈 가능성은 저도 개인적으로 낮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렇게 신고가를 경신하는 종목들 같은 경우는 좀 더 올라갈 가능성은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뭐 투자자분들의 성향에 따라서 좀 선택을 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살짝 비겁하게 말씀을 드리는데 이제 우리가 이 중동 쪽에 관련돼서는 저는 결국에는 방산 쪽이 수혜를 받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방산주들 같은 경우는 LIG 넥슨 같은 경우도 중동 쪽에서 수주가 나왔죠. 그러니까 오늘 같은 경우도 뭐 S&T 다이내믹스라든지 좀 작은 기업들 장 초반에 변동성 나오다가 말았는데 제 생각에는 우리가 이 석유 관련되어 있는 종목군들도 봐야겠지만 실제로 이제 중동에서 계속해서 이런 지정학적 리스크가 부각이 된다라고 한다면 저는 방산주들 좀 봐보시는 게 어떨까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이제 유가 관련주들은 트레이딩의 관점으로 그리고 이제 오히려 투자의 관점으로 본다라고 한다면 전 방산주 좀 어떨까라고 의견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게 어떤 종목들이 어떤 모멘텀을 받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봐도 사실 로직대로 잘 안 움직이는 것들이 많아가지고 네. 조금 애매하다는 또 생각이 또 들기도 합니다. 근데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생각해 볼 수는 있어요. 항공주 유가가 더 이상 안 올라간다는데 베팅에 항공주나 다른 그런 관련주 그리고 이재규 본부장님처럼 오히려 이렇게 확전된다라는 뉴스에 집중해서 방산주를 보자.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두 번째로 넘어갈까요? 추가적인 뭐 코멘트 없으시죠? 네, 없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재규 본부장님이 갖고 오신 주제 여기에 또 하실 말씀이 더 많을 것 같습니다. 다시 갈까? 제약바이오. 제약바이오 오늘 흐름이 좋습니다. 10월 초반에 월수금 해가지고 장이 열렸는데 월수까지만 해도 바이오, 반도체, 배터리 이 셋 중에서 10월 달 넘어서는 뭐가 갈까? 저희 딜사이트도 그런 부분을 좀 많이 찾으려고 노력을 했거든요.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받기는 받았습니다. 근데 이제 반도체 살짝 오르는 듯 싶다가도 또 배터리 가는 날도 있고 오늘은 또 제약바이오가 가니까 흐름이 이게 어떻게 되는 건가 싶기도 하거든요. 근데 이재규 본부장님은 제약바이오에 베팅을 하자 쪽
일단 제약바이오가 가장 깔끔하지 않나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 반도체 같은 경우도 일단 저는 반등은 더 나올 거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2차 전지 같은 경우도 저는 추세적으로 우상향이 좀 더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는데 2차 전지 같은 경우는 우리가 수출입 동향에서도 볼 수 있었던 것처럼 아직까지 업황 자체가 돌아선다라고 보긴 좀 어렵거든요. 그리고 지금 LG 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도 저점 대비해서 30% 정도가 올라왔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조정은 받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뭐 2-3 거래일 혹은 뭐 일주일 정도 조정을 받은 제약바이오를 다시 한번 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이 제약바이오가 마냥 간다라고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고 제약바이오가 어쨌든 최근에 주가 흐름이 굉장히 좋았던 상황에서 중국에서 경기 부양을 한다라는 내용들로 인해서 자금이 일시적으로 저는 좀 빠졌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게다가 9월 말 같은 경우는 이제 뭐 3분기 말일이었기 때문에 큰 자금을 운용하는 주체들 같은 경우도 일부 종목군들에 대한 매도가 나왔을 가능성이 높고 그런 것들이 이제 전부 다 엮이면서 제약바이오가 밀렸다라고 보고 있는데 우리가 지금 하반기를 가장 중요하게 표현할 수 있는 것은 뭐니 해도 여전히 금리 인하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금리 인하 쪽에 대한 부분들은 어쨌든 진행이 될 거란 말이에요. 제가 이제 자료를 하나 준비를 했는데 그 이미지를 잠깐만 보여주시면 제가 보면서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미국에서 금리가 밀린다라는 거, 금리가 인하가 된다라면 제약바이오는 올라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제가 준비한 자료를 보시면 저 빨간색이 제약바이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파란색이 이제 미국의 금리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금리가 내려가면 제약바이오가 올라간다라는 관점에서 좀 접근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미국에서 지금 금리 인하를 여러 차례 진행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금리 인하가 지금 한 번 진행이 됐고 여기서 이제 시기적으로 계속해서 금리 인하가 진행된다라고 한다면 제약바이오 쪽으로는 자금이 계속해서 몰려 들어올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상반기 때도 강세를 보였던 종목군들이 밀렸을 때 만약에 매수 접근을 했다라고 한다면 더 올라갔었거든요. 그러니까 눌림목의 자리가 상반기 때 나왔던 종목군들이 있는 것처럼 지금 하반기 때도 이제 금리 인하 쪽에 대한 모멘텀들을 제약바이오가 저는 계속해서 받아갈 가능성이 높고 그렇다라고 한다면 눌림이 나왔을 때는 매수의 관점으로 볼 필요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가장 큰 거는 이런 금리 인하 쪽에 대한 수혜를 받아갈 수가 있다는 부분이고 두 번째는 지금 이 글로벌 기업들, 빅파마라고 우리가 말하고 있는 기업들의 가지고 있는 신약들의 특허가 계속해서 만료가 도래하고 있다라고 이야기가 되고 있어요. 제가 네. 여기 화면이 있어서 계속해서 옆을 보는데 여기 보시면 이게 이제 매년 글로벌 빅파마들이 가지고 있는 신약들이 만료가 되는 시기거든요. 근데 글로벌 신약들이 만료가 되면 바이오시밀러라든지 제형 변경과 관련되어 있는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이 주가 흐름이 좋아질 가능성, 그러니까 수혜를 받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집니다. 근데 글로벌 시장에서 우리나라 기업들이 그걸 굉장히 잘하고 있어요. 좀 아쉬운 거는 우리나라 기업들이 이제 신약을 개발하는 데 있어서는 기술력이 조금 떨어지는데 뭐 바이오시밀러라든지 제형 변경이라든지 이쪽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잘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금리 인하 쪽에 대한 수혜를 받는다라는 것은 우리 시청자분들도 아시겠지만 지금 트렌드 자체가 우리나라 기업들이 상승을 하기 굉장히 적합한 상황에 놓여 있다. 전 이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거든요. 그리고 이제 신약 쪽에 대한 부분들은 오늘 유한양행 같은 경우도 계속해서 올라오고 있는데 우리나라 기업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도 모멘텀을 좀 받아간다라고 한다면 전 제약바이오가 여전히 연말까지는 우리나라를 주도할 수 있는 업종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돼서 여전히 전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유창희 본부장님도 제약바이오가 10월 달에는 탑 섹터 챔피언 먹을 거라고 생각하세요? 10월 달에 탑을 먹을지 모르겠지만 전 10월 달에 흔들림이 나올 때 우선적으로 매수한다라면 제약바이오를 보고 있습니다. 그래요? 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최근에 보면 제약바이오가 앞에서도 말씀하셨지만 딱 그 추석 지나고 나서 한 일주일, 한 3일 정도는 엄청나게 퍼포먼스를 내줬어요. 뭐 삼성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는 거의 110만 원 언저리까지도 올라갔었고요. 뭐 알테오제는 신고가 냈었고 뭐 관련된 종목 좋았었는데 또 한 일주일 동안은 그들 종목만 또 하락을 하면서 삼성바이오로직스가 다시 100만 원 아래로 또 빠지기도 했었죠. 근데 저는 이것은 마지막 어떤 그 흔들기가 아닐까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그리고 어쨌든 그동안 좀 강했었던 부분들이 좀 있었고 차익 매물이 좀 나와지면서 뭐 반도체가 됐든 뭐 2차 전지가 됐든 좀 그동안 못 올랐던 쪽으로 해서 약간 저가 매수가 들어왔다 생각하고 있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좀 피해를 입었다 생각하고 있는데 10월달 증시가 저는 엄청나게 아웃퍼폼한다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아요. 그렇다고 해서 크게 조정도 없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미국 증시가
지난 5개월 S&P 기준으로 5개월 연속 상승을 하면서 양봉이 나왔고 10월 달은 조금 혼조세를 보일 가능성이 높다. 왜냐하면 대선이 다가오고 있고 또 본격적인 어닝 시즌이 10월 말서부터 시작을 하는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또 FOMC도 좀 있죠. 그래서 이런 불확실성들이 10월 말, 11월 초에 있기 때문에 10월 달에 엄청나게 주가가 오를 가능성보다는 제한된 흐름을 보여줄 수 있다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의외로 바이오주들이 약간 변동성은 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은 그동안 사고 싶었던 종목군들이 좀 조정을 준다. 그러면 좀 모아가면서 11월 이후 그러니까 연말 랠리, 그러니까 연말 장세 2달, 11월, 12월 연말 장세를 대비하는데 최우선적으로는 전 바이오주들이 힘을 낼 수 있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음 주에는 제약바이오 그거 밀라노에서 그거 뭐 있잖아요. 엑스포 같은 거 뭐죠 이게? 그 CPHI 그 밀라노에서 개최되는 세계 제약바이오 박람회. 요게 8일부터 10일까지 열리는데 여기에 또 이제 3만 몇천 명 몰려서 세계에서 가장 큰 좀 바이오 박람회 중 하나라고 하네요. 여기에 또 우리 기업들도 한 70개, 80개 정도 좀 참가를 한다고 하니까 여기서 긍정적인 이야기들이 나오는지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재규 본부장님 발제니까 종목 하나만 받고 다음 걸로 넘어가 볼게요. 사실 좀 주가적인 위치 보면 그리고 네. 밸류에이션 보면 고민이 되는 종목들이 그죠. 많으니까. 저는 일단 SK 바이오팜으로 오늘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SK 바이오팜. SK 바이오팜. 이게 이제 뇌전증 관련돼 가지고 미국 쪽에서 매출이 나오고 있는데 그 엑스코프리라는 제품을 판매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 엑스코프리와 관련되어 있는 매출이 계속해서 증가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분석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우리가 이제 글로벌 블록버스터라고 말할 수 있는 신약들 같은 경우는 1조 정도의 매출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SK바이오팜이 가지고 있는 이 엑스코프리라는 제품이 1조 매출까지도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는 분석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최근 들어서 주가가 좀 올라온 것 같긴 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기노브에서 봤을 때는 월봉 기준으로 이런 모습에 놓여 있거든요. 그래서 제약바이오 쪽에서는 저는 오랜만에 좀 SK바이오팜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요. 어쨌든 금리 인하 쪽에 대한 수혜의 포커스는 계속해서 맞춰갈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의견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후장 공략주로 넘어가겠습니다. 여러 가지 주제들은 이야기를 해봤고요. 두 분이 오후장 그리고 다음 주까지 공략할 수 있는 종목들을 하나씩 가져오셨습니다. 그 종목들 보여주시죠. 한화엔진, HD 한국조선해양. 오, 같은 결로 오늘은 또 움직이시네요. 무슨 어떤 일이에요? 그러네요. 오, 이랬던 적이 저거는 없었던 원래 것 같은데. 잡아먹어야지 이게 또 제맛인데 와 같이 움직이면 이거 당연할 재간이 없는데. 네. 알겠습니다. 유창희 대표님부터 HD 한국조선해양 포인트를 딱 짚어주신다면 1분 드릴 수 있어요. 저는 실적을 걱정할 필요는 없다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계속해서 그 신조선가 오늘도 상승하는 뉴스가 나왔는데 그런 것들 감안한다라면 앞으로 수익성은 더 좋아질 수 있다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최근에 나온 뉴스 중에 하나가 후판 가격이 오를 수 있다. 뭐 중국이 경기 부양을 하니까 또 현대제철이 중국 관련해서 덤핑을 제소하겠다라는 얘기가 나왔는데 그렇다고 해서 후판 가격이 엄청 오를 것인가? 중국 경기 부양을 한다고 해서 후판 가격이 오를지 여부는 지나봐야지 알 수 있어요. 그리고 현대제철의 중국 덤핑도 이게 내일 당장 결정나는 건 아니다라고 판단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너무 일희일비할 필요는 없다. 그리고 후판이라는 거를 뭐 오늘 사고 내일 사고 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일정 기간별로 계약을 하기 때문에 그러한 것은 또 신조선가에 또 녹아 들어가는 부분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의해서 주가가 하락한 것은 저는 너무 과하다 생각 좀 하고 있고요. 그러면 이제 조선사 중에서 왜 HD 한국조선해양이냐? 뭐 올해 수주가 어마어마합니다. 지금 한 160척 가까이 신규 수주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올해 목표치를 한 25% 이상 상회를 하고 있어요. 그럼 연말 가면 거의 30% 상회 가능성도 열어놔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경쟁사 대비해서 신규 수주도 상당히 많고 높은 수주 잔고를 유지하고 있다는 부분들 긍정적으로 해석할 수 있다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특히 뭐 LNG선이라는 이런 고부가치 선박은 뭐 현대그룹이 엄청나게 잘 하고 있죠. 거기다가 이제 컨테이너선도 단가가 많이 높아지다 보니까 이쪽 시장도 진출하고 있다는 부분들 감안한다라면
주가는 좀 더 우상향할 수 있다 생각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올해 실적 대비 주가 그렇게 비싸진 않다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 단기 목표가 22만 원 유지하고 있고요. 네. 17만 원만 크게 이탈하지 않으면 분할 매수 충분히 가능하다 판단하고 있습니다. 오케이, 알겠습니다. HD 한국조선해양 신고가를 다시 한번 터치를 하려고 트라이 하다가 네. 살짝 또 조정받고 있는데 아직 기대감은 있습니다. 그래서 목표가 22만 원, 손절가는 17만 원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한화엔진으로 넘어갑니다. 이재규 본부장님 1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투자 네. 포인트는요? 네, 한화엔진 같은 경우는 이제 선박의 엔진을 만드는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최근에 우리나라 기업들이 잘하고 있다라는 부분들, 고부가 가치 선박 쪽에 대한 수주를 계속 따내면서 한화엔진도 수혜를 받고 있는데 여기서 우리가 이제 한화엔진을 볼 때는 엔진에 대한 이 엔진 수요가 어떻게 늘어나는지를 좀 살펴봐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뭐 LNG 선에 대한 수요라든지 컨테이너선 같은 경우 또 중국 쪽에서 많이 가져갔다라고 이야기가 되고 있는데 결국에는 노후된 선박에 대한 교체 수요가 계속해서 일어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조선사들도 잘하고 있는데 선박을 교체하게 된다면 엔진 쪽에서 모멘텀을 가져갈 수 있는 게 바로 한화 엔진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지금 뭐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이중 연료 엔진을 생산을 하고 있는데 뭐 벙커 CU도 사용을 할 수 있고요, LNG도 사용을 할 수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수요가 뭐 고부가 가치 선박뿐만 아니라 그냥 일반적인 컨테이너 선에 대한 수주와 발주가 늘어난다라고 하더라도 심지어 중국 쪽에서 그걸 가져간다라고 하더라도 엔진 쪽에서는 수혜가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기자재 쪽에서는 엔진 쪽을 보시는 게 좀 맞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런 관점에서 한화 엔진이 굉장히 매력적이지 않나 이렇게 의견 드리면서 주가름도 견고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 탑픽으로 요 한화 엔진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가격 전략은요? 네, 현재 14,000원대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데 목표가는 18,000원, 손절가는 11,000원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한화엔진 그리고 HD 한국조선해양 이렇게 잘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두 분이 종목을 뭐 소개해 주시는 만큼 그리고 주제를 잘 설명해 주시는 만큼 시장의 거를 잘 반영해서 또 올라가고 또 조정받을 건 조정받는 건강한 그런 시장이 됐으면 좋겠는 10월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두 분과는 여기서 좀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점심 맛있게 드시고요. 주말 잘 보내시고 저희는 월요일 날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